이름이 문제네. 이름이. 이름이요? 애 이름이 왜요? 뜻도 좋고 어디 철학관 같은 데서도 좋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형원은 질린 듯이 되물었다. 상위로 쌀알을 흩뿌리던 무당이 한숨을 토해냈다. 맞아. 뜻풀이도 좋고 글자도 좋고 자네 아들이랑 궁합도 좋은 이름인데 문제는 저 흉물이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한이 있었던 게지. 무당이 가리키기도 부정스럽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부채를 향한 방향에 그것이 있었다. 한때는 꽝 같은 것의 깃털이었을까. 검은 핏물에 절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붉은 갓에다 잔뜩 꽂은 그놈. 눈이 다 아플 정도로 쨍하니 빛나는 새빨간 무복에 양손에는 어린애 눈알 만한 방울을 손가락마다 실로 매달고는 펄쩍펄쩍 뛰고 있을 그것. 차마 보기가 두려워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형원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다. 원한이요?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한테요? 그래. 당신 아들 이름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 당신 조상 건지 몰라도 한자까지 통째로 따다 지었구만. 하여간 저것은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수를 졌는데 그 집안 핏줄이 다시 그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도로 튀어나온 거야. 잠시 피가 싹 빠지는 감각에 형원이 어찌란 머리를 붙들었다. 말해준 적도 없는데 자세한 상황까지 맞추는 무당의 말은 정확했다. 형원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원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래봬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 형원의 가문에는 대대로 항렬자, 그러니까 몇 대 손이면 이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요즘까지 지키고 있는 구닥다리 관습이 있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항렬자냐 소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집안 장손인 형원이 그것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까짓거 애 이름에 글자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게 또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래 열어보지도 않았던 옥편을 밤새워 뒤져가며 글자를 찾아 올리면 종춘회며 본가 식구들이 사방팔방을 뒤져 이름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사주가 이런데 그 글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더라. 아들의 팔자가 이런데 모 획수의 글자가 들어가면 단명한다더라. 어쩜 그렇게도 아는 무당들이며 스님들이 그리도 많은지. 하마터면 형원은 그렇게 회방을 놓으려거든 직접들 지어보시라고 할 뻔했다. 물론 그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했다. 행여나 직접 지어보라 말했다가는 듣도 보도 못한 촌스러운 이름들을 냅다 쓰라며 가져올지도 모를 그런 고루한 집안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도 3개월이 다 될 때까지 결국 이름을 정하지 못하던 형원은 문득 옥편이 아니라 가계도를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생각해보면 항렬자라는 것은 몇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글자를 공유하는 이름들이 잔뜩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아서 먼지 냄새 나는 가계도를 뒤진 끝에 발견한 이름이 바로 지금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항렬자로 굳셀 환자에 획수와 명운이 나쁘지 않게 잘 맞는 이길 승자. 그래서 승환, 박승환. 지금까지 형원이 지어올리던 모든 글자를 온갖 이유를 대가며 퇴짜를 놓던 집안 사람들도 그 이름에선 단점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째에 형원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드디어 고난을 넘었노라 기쁘던 것도 잠시 진짜배기 고난이 새로이 찾아왔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저 흉물이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전까지 아명으로만 부르던 아이를 승환아 승환아 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게 새 이름으로 부르던 그날, 갑작스레 저 피해자는 무당 같은 것이 신혼집 베란다에 나타난 것이다. 멋모르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거실을 맴돌던 형원은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흉악한 몰골에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처음에는 그저 웬 미친년인가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는 우선 방에다 눕혀놓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든 골프채를 덜덜 떠는 팔로 겨누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신 누구냐? 뭐 한다고 거기 서 있느냐 하며 애써 강한 척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형원이 말을 붙이건 골프채를 휘두르려 하건 놈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곰팡이라도 꼬인 양 형용하기 어려운 색으로 물든 그 얼굴을 아이가 누워있는 방 쪽으로 향할 뿐.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형원이 기겁하여 날뛰길래 덩달아 당황해서는 아이와 함께 방으로 대피했던 아내. 분위기를 살피려 잠시 거실에 나오더니 생뚱맞은 소리를 했던 것이다. 여보, 당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신혼집이 아파트며 심지어 지상 4층이란 생각이 든 건 아내가 그 말을 하고도 5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어지간한 특수장비를 갖추고도 이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저런 복장으로 잠입을 하려면 여간한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그제야 떠올렸던 것은 물론 단순히 형원이 너무나 멍청해서는 아니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의 기척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만지면 묻어나올 듯 백락 같은 피부에 얼룩덜룩하게 뺨과 이마를 가로지르는 곰팡이 자국, 그리고 시체처럼 탁한 눈과 반대로 새빨갛게 물든 각과 무복, 손가락마다 얇은 새끼줄로 매달아둔 방울까지 무엇 하나 흐릿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치맛자락 아래쪽에 마치 도끼로 몇 번이나 세로로 내리친 듯한 말 발굽처럼 갈라진 그 발에선 검은 딱지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의 시선에서만 말이다. 몇 번이나 서로를 말리고 설득하는 시간 끝에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베란다를 촬영해 형원에게 내밀었고, 그는 잘 정돈된 빨래가 가득한 베란다 사진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의 시선에서는 그때까지도 여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어딜 가건 무엇을 하건 여자는 형원을, 정확히는 형원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승환을 쭉 뒤쫓았다. 달리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다. 혹시나 마음의 병이 들었나 싶어서 찾은 정신과의 한 구석에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방문한 상담센터의 테이블 위에 아이의 용품을 사러 들어간 쇼핑센터의 마네킹들 사이에 그것은 언제나 시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 그것까진 참을 수 있었다. 일도 일이거니와 장명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자문자답해가며 자신이 이상한 거라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거라고 그리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슬슬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상황은 격변했다. 아이의 눈은 익숙한 사람의 형상을 쫓아 이리저리 구르는데 그 시선의 끝에 항상 보는 형원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 흉물 또한 있었던 것이다. 즉, 아들의 눈에도 그 무당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하던 아내는 자꾸만 베란다 한 구석이나 소파 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기겁을 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국내에서 가장 유용하다는 무당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름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형원은 어쩐지 그동안 아내를 제외한 자신과 아들 둘이서만 보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국 같은 거 하면 떼집니까? 저건 나도 못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 새빨간 무복에 발도 다 갈라졌지. 니네 집 조상도 아마 어지간한 팔도 무당은 다 불러다가 판 벌려 봤을 게야. 근데 작두에 썰리고 방울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버틴 거지. 그러니 지 손으로 숨꾸는 무당들 물건을 지 거라고 저렇게 몸에 칭칭 감고 안 있나? 저게 다 그럼 저 귀신이 죽인 무당들 물건이라고요? 그래. 저게 살아생전에 신봤던 몸주였으면 나도 보자마자 느낌이 왔을 게야. 아이고, 독하다 독해. 오죽이나 원독이 서렸으면 집안에 그 이름을 가진 놈 나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러고 있다니. 살풀이로도 어렵고 구판으로도 어림도 없다. 저거는 피하는 게 최선이야. 징그럽다는 듯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던 그 무당이 흩뿌렸던 쌀알들을 손바닥으로 훑어 뒤집었다. 소반 위에 나뒹굴던 쌀들은 마치 불 위에 올려놓기라도 한 듯 아랫면이 모조리 타들어간 것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 그을린 것 같은 새까만 색을 보면서 형원은 냉수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 까만 색만큼이나 시커멓고 무기질적인 살이는 무당의 말 맞다나 사람 손으로 풀어주기란 너무나 무겁고 진한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흉물 때문에 지금 쓰는 이름에는 죽을 수가 붙었어. 이름을 바꿔. 하다못해 태명을 쓰던가 아예 새로 지어. 아직 애기 머리가 덜 여물었으니까 지금 쓰는 이름을 지 이름인 줄 모를게야. 행여나 아들이 지금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지금 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전에 기억을 덮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 언젠가는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조심해. 이미 몇백 년이나 묵어서 산 사람 해칠 기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뭔가 일을 치려고 할 게야. 그날로 형원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행여나 항열자가 문제가 될까 아예 다른 글자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말해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다짐에 다짐을 시켰다. 집안 어른들은 근본 없는 짓이라며 난색이었지만 당장 대가 끊길 판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니 수그러들었다. 아들에게 드리는 공은 한층 더해졌다. 그간 쓰던 이름을 묻어버리려는 듯 전보다 2배, 3배나 많이 새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불리던 것과 이름이 달라지니 아들은 혼란스러운 듯 얼른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달라붙어 새 이름을 부르니 그럭저럭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장 놀랍고도 끔찍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쫓던 악귀의 반응이었다. 그전까지는 음울하고 원덕이 서린 눈으로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그것이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자 마치 몸이 다른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던 것이다. 그것이 아들에게 한 걸음, 2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형원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놈은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진 못하는 것 같았다. 갈고리 같은 손톱도 전신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도 아들에겐 전혀 영향이 없었다. 더구나 그 전까지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놈의 모습을 쫓던 아들의 눈은 어느샌가 그 흉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보통 아이라면 근처에서 보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 것 같은 그것이 숨이 닿을 듯 가까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게 된 것이다. 놈은 형편없이 일그러진 얼굴로 분한 듯 아들의 주변을 맴돌았으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결국 놈은 끝없이 아들의 귓가에 찰싹 달라붙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마치 제 사정을 알아달라는 듯이. 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았다.
아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형원의 눈에만 아주 가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 이후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나마도 나타나면 고자질 하듯이 아들에게로 달려들어 귓가에 붙었지만 놀라는 것도 형원뿐이었다. 간신히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았다. 아이는 그 뒤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눈 깜짝할 새에 기고 걷기 시작하더니 채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이 나왔다. 이제는 제법 또렷하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아내를 닮은 눈과 형원을 쏙 빼닮은 귀가 오밀조밀 자리를 잡았다. 그를 보는 것은 형원에게 큰 기쁨이었다. 어렵사리 지켜낸 아들이란 생각 탓인지 그저 무서히 커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괜시리 눈물이 나왔다. 아들의 학용품은 모두 좋은 것들로 골라 모았다. 질 좋은 가죽 소재의 가방과 고급스러운 필기구, 하물며 도시락 용기까지 해외의 유명 기업의 것이다. 아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무엇 하나 아깝지가 않았다. 입학식 전날 새로 맞춘 외출복에 가방을 맨 아이는 신나게 거실을 뛰어다녔고 형원도 아내도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사교성이 좋은 아내의 덕분일까 아들은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다. 행여나 집에서 혼자 자란 까닭에 성격이 모나게 되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만사에 긍정적인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했고 당연한 듯 반장이 되어서 아이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왔다. 그만큼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아서 아내가 간식을 준비하느라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엄마, 저 오늘 수연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와도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아내를 붙들고 물었다. 수연이라면 아마 반에서도 유달리 친하게 지낸다던 짝꿍 친구였을 것이다.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신난 듯 천진난만한 웃음을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형원은 베란다에 나가 현관을 나서는 아이를 웃는 낯으로 전송했다. 그런데 그때 형원의 눈에 또다시 그 흉물이 보였다. 이제는 형상을 유지할 힘도 없는지 마치 사람인 듯 생생하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그것. 형원은 단숨에 미간이 찡그러졌지만 굳이 아들을 멈춰 세우거나 부르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결국 저것은 아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저렇듯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질 뿐이라면 굳이 아이를 단속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그것이 형원의 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분노에 원한에 일그러져 있던 흉악한 얼굴이 마치 맑게 깨인 하늘처럼 해사하게 웃고 있었다. 그 티 없이 맑은 얼굴이 반대로 이질적인 공포감을 불렀다. 무당이 경고했던 한 번은 이를 칠 거라는 말도.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커다란 고함을 내질렀다. 아들의 옛 이름이었다. 여태까지 저것이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리를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지독하게 거칠고 째지는 소리에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형원의 등줄기가 시큰해졌다. 아마 누가 듣기라도 했다면 단번에 소음민원이 들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끔찍한 소리였다. 하지만 놀이터와 아파트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 누구도 그 커다란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단 두 사람, 형원과 그의 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들은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잡아 채기라도 한 것처럼 돌아보았다. 놀이터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던 몸이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 뒤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너를 급박하게 돌아선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은 냉장 트럭이 아들의 작은 몸을 덮쳤다. 미친 것처럼 깔깔 웃고 있는 붉은 옷차림의 그것을 바라보며 형원은 옛일을 떠올렸다. 저것이 몇 달이고 아이의 귀에 속삭이던 그것은 저의 억울한 사정이나 원한에 가득 찬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치 함께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형원의 귀에 놈의 속삭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뇌에 박아 넣기라도 할 것처럼 아들의 옛 이름을 끝없이 되뇌이는 저 악귀의 목소리가. 수연아!